자식들 잘 되라고 집도 돈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노후에 방 한 칸 줄 공간도 없답니다.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죠. 이대로 죽진 않는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그 순간부터 한 아버지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창가에 앉아 바라보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도 해가 지고 있습니다. 70세 생일이 지난 지금 제가 마련한 이 공간은 단 6평. 오래된 싱크대와 작은 침대, 그리고 낡은 책상이 전부인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좁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그리고 2 아들에게 넘겨준 그 집이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갑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쓴맛이 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커피에 설탕 반 스푼을 타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소한 배려도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없어져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큰아들 민석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창가에 맺힌 물방울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저에게 자식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고마웠으니까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 김영숙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 해,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남은 생애를 자식들 곁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은행에서 35년을 일한 후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마련한 강남의 작은 아파트. 결코 넓지 않은 24평형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일구어낸 우리만의 성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아내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가꾸며 행복해했습니다. 성준 씨, 우리 여기서 100살까지 살아요. 그녀의 웃음이 아직도 그립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집을, 작은아들에겐 남은 현금을 주었습니다. 아내와 살던 추억이 담긴 집에서 나와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은 방이지만 충분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작은아들 민준이의 말이었습니다. 당시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 처음 맞는 설날, 처음 맞는 추석, 그리고 첫 번째 결혼 기념일까지 모든 날이 외로웠지만 자식들이 있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 죄송한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저희 집에 오시게 됐어요. 방이 없어서 잠시만 다른 곳에 계시면 안 될까요? 친절하게 들리려 애쓰는 목소리 너머로 민준이 아내의 차가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라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당당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솔직히 지금 너무 빠듯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방이 3개뿐이라. 큰애는 중학생이고 작은애도 곧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내가 방 하나만 쓰면 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큰애는 중학생이라 혼자 방을 써야 하고
작은 애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거실에서 주무시기도 그렇고. 아버지, 제가 월세라도 구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지고 눈빛은 더 흐려진 듯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 마련한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고시원으로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서 만나는 은행 동료들에게도 아들네 근처로 이사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끔은 손주들 보느라 바빠서 자주 못 나온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좁은 고시원 방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벽을 통해 들려오는 옆방 사람의 코골이 소리, 아침이면 들려오는 분주한 발걸음 소리. 모두가 낯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아침 식사의 여유로움은 이제 컵라면과 편의점 김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박 지점장님, 요즘 어디 사세요? 연락도 잘 안 되시던데.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박 상무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의 김 과장이 저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이해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분들과 같이 안 사세요?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딸에게 집을 넘겨줬더니 3달 만에 아버지, 독립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더군요. 처음엔 속이 상했지만 이제는. 김 과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편해요. 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사위 기분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그의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따뜻한 생강차를 내려주던 아내.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엄마 노릇을 하던 아내. 그녀가 없는 지금 저는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김 과장의 소개로 실버법률 상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구청에서 열리는 무료 상담. 처음엔 그저 궁금했을 뿐입니다. 내가 정말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고시원에서 살아야 하는지. 상담소는 생각보다 북적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속고 있는지 그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성준님, 들어오세요. 조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제 재산을 이전하셨나요? 조 변호사의 질문에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2년 전입니다. 증여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나요? 부양에 대한 구두 약속이라도. 큰아들이 편하게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도 걱정 말라고 했고요. 제가 은행에서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는데 믿었던 자식들이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물을 따라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의하면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건 명백한 배은망덕이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내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조 변호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법정 다툼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식들과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실 생각이라면.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해야 할지, 내 자신을 책망해야 할지,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원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10년, 아니 20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살아야 한다니.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아내가 좋아하던 목련이 피겠지요.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준 씨, 너무 참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다음 날 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첫 재판이 잡히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제 마음은 천변만화했습니다. 때로는 결정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니,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라 한참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정말 우리 집 뺏으려고요? 민서가, 그건 원래 내 집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비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증여를 완료한 재산이에요. 법원에서도 인정 안 될 겁니다. 그냥 이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방은 없지만 거실에 소파베드라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금은 말다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건물 창문에 비친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 옆방에 사는 윤 할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공용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그녀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혼자 사세요? 처음에는 대답하기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미자예요. 여기 온 지는 1년 됐어요. 저도 자식들 때문에. 그녀의 말에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와 같은 아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제가 오늘 김치찌개를 좀 많이 끓였는데.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윤 할머니는 63세로 저보다 어렸지만 겪은 일은 비슷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2딸에게 집을 물려주었다가 갈 곳이 없어진 경우였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모임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밤이었습니다. 첫 재판날 두 아들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옆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서지연이었습니다. 언제나 눈웃음이 예쁜 며느리였는데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여 당시
두 자녀는 저를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아무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연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인 부양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단순 증여로만 되어 있는데요. 서면으로 된 약속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증인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증여를 했고 스스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양 의무를 강요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재판 일자를 정하고 퇴정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돈이 필요하세요? 제가 월세라도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준아, 돈 문제가 아니야.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을 뿐이야.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재판은 4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윤 할머니를 통해 실버 자조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박 선생, 우리같이 버림받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제 우리끼리라도 뭉쳐야지.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에게 상가 건물을 물려줬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받아요. 저는 아들이 사업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줬는데 집을 날리고 저까지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윤 할머니의 말대로였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15명의 노인들 모두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고시원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는 처지. 그중 3분은 이미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소송은 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도 요즘은 노인 학대에 민감해요. 특히 재산 문제를 엮으면. 그 말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민석이와 민준이는 이번에도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긴장된 침묵이 법정을 감쌌습니다. 원고 박성준의 증여 취소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 박민석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라. 그 순간 민석이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고요. 어떻게 다시 돌려줘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시면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고시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에게 좋은 출발을 주고 싶었지. 내 노후를 버리라고 준 게 아니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을 되찾은 후 처음으로 그 문을 열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현관의 냄새, 바닥의 느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화분들은 사라지고 벽에 걸렸던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가구들과 아이들의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 집인가?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준 씨, 어서 들어와요. 당신 집이잖아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판 위에 놓인 낯선 소파, TV 옆에 놓인 게임기, 벽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벽에도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민석이네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나간 탓에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 집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집에 혼자 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실버 자조 모임에서 만난 5분과 함께 시니어 쉐어하우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 규칙을 정해서 함께 살면 어때요? 식사도 같이 하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윤 할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3베드룸 아파트, 각자 방을 쓰되 거실과 부엌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은퇴한 간호사 출신 김 할머니, 요리를 잘하는 이 할아버지, 그리고 저와 윤 할머니, 그리고 정 할아버지까지.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저에게 다시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모두의 혈압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주방을 책임졌습니다. 그의 김치찌개는 아내의 맛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전직 목수로 집안의 모든 수리를 담당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고, 저는 가계부와 각종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경험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집 주변 텃밭을 빌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베란다에서만 키웠던 식물들이 이제는 넓은 땅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순간 아내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상추 정말 잘 자랐네요. 오늘 저녁에 쌈 싸 먹어요. 이 할아버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돌아가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 삶을 시작하다니 참 신기해요. 윤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함께하니 가능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실 때면 김 할머니가 종종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우리의 서러움도 언젠가는 기쁨으로 바뀌리라. 시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판결 후 6개월이 지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설날에 저희 집에 오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나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아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하지만 분노는 곧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도 나의 자식들이니까요.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의 아이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언제나 용서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만 아프게 해요라고 말하곤 했죠. 다음 날 아침 윤 할머니에게 상담했습니다. 저 아들이 설날에 오라고 연락했어요. 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보세요. 지나간 일은 용서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야지.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어 민석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번 설은 우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낼 거야. 너희가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라. 손주들 용돈도 준비해뒀단다.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설이 내린 가을처럼 차갑던 제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날 아침 셰어하우스 식구들은 모두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안 제사를 지낸 후 함께 떡국을 끓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준비한 갈비찜의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는 정말 특별한 설이네요. 김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부부와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손주들은 수줍게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주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민석이네 가족은 설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색했지만 손주들이 집 안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준이 아내의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그런 감정에 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모들이랑 할아버지들은 누구예요? 손녀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할아버지의 새로운 가족이란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저희가 모실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가 좋구나. 이제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문득 김할머니가 건넨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부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은 집 한 채였지만 그들이 내게 돌려준 것은 진정한 독립이었으니까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쉐어하우스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모두가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딸이 캐나다에서 방문했을 때는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민석이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기록적인 폭설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런 날은 따뜻한 술 한잔 해야죠. 이 할아버지가 손수 담근 매실주를 꺼내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첫 아이를 안았을 때였어요. 저는 은퇴하던 날이었어요. 드디어 자유롭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아내와의 첫 만남? 아이들의 탄생?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왜요? 제가 평생 일하면서 쌓아온 것들,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도 진짜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겐 가장 소중합니다. 창밖으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저의 남은 시간도 깨끗하고 순수하게 채워나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제가 직접 써내려갈 것입니다. 눈 내리는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성준 씨, 잘 지내고 있죠? 당신이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갈 곳을 잃고 고시원에 숨어 지내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박 선생님, 내일은 저희 집 앞 공원에서 눈사람 만들기 대회가 있대요. 우리도 참가할까요? 윤 할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평균 70세가 넘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눈사람을 만들어 보자고. 내가 은행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제가 가장 어둡고 서러웠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침대 옆에 두는 그녀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눈처럼 저의 남은 시간도 깨끗하고 순수하게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제가 직접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설이 내린 차가운 가을이 아닌 희망찬 봄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